네,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버크셔 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금리 동결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성명서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줄이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 예, 이제 주요한 그 정책 이슈들이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쿼드러블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후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정책 이슈는 이제 잠잠할 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발표 이슈도 이번 주에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10월 둘째 주부터 있으니까 지금부터 약 2주 정도는 재료 공백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공백기니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별다른 요인도 안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는 이제 사이클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세계 증시가 2주에서 3주 정도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대단히 어려운 국면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보였는데 그 기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 주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이 추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독일과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브라질 지수 등등 큰 시장을 중심으로 어쩌면은 조정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도 고민스러운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는 10월 둘째 주부터 오는 어닝 시즌을 대비한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가지 지표들은 이 조정 신호를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혹은 지금은 이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기술적 국면의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각종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막상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예, 항상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거든 이 지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유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뚜렷한 그 질서가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제 수익률 동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지난 이틀 동안에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올랐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올랐는데 막상 동결하다 보니까 제자리로 가는 그런 상태고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것은 채권 가격이 굉장히 강세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때까지는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또 다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그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니까 증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러겠죠. S&P 지수가 그래서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뭐 거의 이제 소강 상태고요. CRB 지수입니다. 상품 지수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상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금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양봉이 크게 세게 나타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몰려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지수 자체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올라오는 기간 동안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잖아요. 최근 요 며칠만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전환을 한 상태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 주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왜 주식을 살까? 지금까지는 계속 팔았는데 그렇죠.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살 때도 되었다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세계 금융시장 주변에 그 유동성의 기울기가 있거든요. 기울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신흥국 시장은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것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흥국 시장 중에서 브라질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브라질 국채 수익률 동향인데요. 최고치를 보고 있죠.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 이게 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국채 수익률이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헤아라 가치도 사상 최저치 근방에 있는 겁니다. 네. 아, 신흥국이 어렵구나. 그러면 신흥국에서 미국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기류는 여전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신흥국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S&P사가 한국은 괜찮다 하고서 신용등급을 올려준 겁니다. 그렇죠. 예. 신용등급을 올려주니까 한국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터키와는 급이 다르는 거구나. 우리나라와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외국인 매수세하고도 일정 부분은 연동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있기 전에 또 브라질의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신흥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그래도 펀더멘털이 강하구나라는 확신이 확산이 되게 됐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한 3일 동안 20번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안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올까요? 그게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의 등급이 이제 올라간 상태이고 다른 신흥국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안전지대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주변 여건이 더 불안해지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특히 중국의 이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좀 굵직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눈여겨서 보는데 만일에 상하이 지수가 지금 대단히 노력을 기울여서 3,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2,900 아래 정도 떨어지면 이제 쇼크거든요. 2,900.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하이 지수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우리나라 지수가 연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신흥국 시장의 통화들이 일제히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8월 말과 같이요. 그래 그것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또 9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4,900선이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미국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순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을 하기에는 체계적 위험, 세계 금융시장 주변에 시장 위험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기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우리 시장이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후반부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참 좋았습니다만은 현재 위치가 이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코스피 지수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하락 채널이 아주 길게 이어졌었는데 오른편에 보시는 대로 약 4주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 1주 반 정도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추세적으로는 약 3주 정도 지금 매수 신호 나간 뒤에 3주 정도 진행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2,000포인트가 보이죠. 그렇죠. 2,000포인트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거든요. 그냥 쑥 올라가기에는 좀 언덕이 좀 가파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근처에서 이제 숨 고르기 혹은 여기서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선물의 동향을 보면은요, 선물 지수 동향을 보면 이것이 더욱 뚜렷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폭도 있고 위에서의 그 저항 언덕이 좀 가파른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이런 좀 눌림의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 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 방금 그 외신 쪽에서의 그 보고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상품 지수가 약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쪽에
유동성이 좀 몰리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굵직한 종목, 예를 들어 석유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에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좀 눌림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일단 그냥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금요일장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증시의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확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소 2,000선을 전후해서 지지부진한 양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런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요? 예, 조금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그 동향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선물 지수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대단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는데 네. 야간 선물의 금요일 동향은 한 등가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20포인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의 S&P 지수 동향을 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일주일 동의 동향을 보면은 오른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하고요, 유틸리티 업종이거든요. 이 업종이 어떤 유형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방어주들이거든요. 아, 예. 방어주들이고, 아, 유틸리티. 예, 유틸리티 쪽이 방어주인데 많이 내린 쪽이 어디였느냐면 금융주가 많이 내렸거든요. 네. 이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발 이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또 많이 하락한 것이 에너지와 소재 섹터가 많이 내렸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장하고 다 맞물려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좀 지수로는 만만치 않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겠느냐. 네. 지수는 좀 눌림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멘텀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연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석 연휴 뒤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종목별로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참고 종목 발굴하는 그런 자세가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뭐 자잘한 종목군들이 지금은 또 막 올라오거든요. 코스닥을 비롯해서요. 그런 종목군의 장세가 한 2주 정도는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석 이후에 실적 시즌을 앞둔 투자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개별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버크셔 리츠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